우리나라의 유일한 아시아 전문 팟캐스트 아시아팟. 안녕하세요. 5월의 아시아팟입니다. 마음이 설렐 만큼 멋진 봄바람이 잠깐 부는가 싶더니요. 금세 더위가 찾아왔습니다. 오늘은 또 중국발 황사와 스모그까지 한반도를 뒤덮었는데요. 이런 문제를 겪을 때마다 한 나라의 문제가 결코 그 나라만의 문제일 수 없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은 꼭 아시아팟을 들으셔야 한다 고 말씀드리면 좀 많이 오글거리겠죠. 자, 오늘도 김영종 연세대학교 원주 캠퍼스 국제관계학과 교수님 함께 자리해 주셨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선생님 잘 지내셨어요? 네네, 잘 지냈고요. 네. 예. 살랑살랑 봄바람에 어디 나들이라도 다녀오셨나요? 아, 요즘 뭐 며칠 날씨가 굉장히 좋아서요. 네네. 예, 사실 봄날이라는 것이 이런 것이었구나라는 그런 생각도 합니다. 네, 예. 맞습니다. 너무 좋은 날씨 중이었는데요. 지난 한 달간의 아시아는 또 우리 날씨 봄 날씨처럼 좋았는지 혹은 우리랑 완전 반대되는 상황이 왔는지 한번 지난 한 달간의 아시아 뉴스를 돌아보고 주목할 만한 이슈는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는 아시아팟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한 달 주요했던 뉴스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지난 한 달간의 아시아 혹시 한 문장, 한 단어 이렇게 말씀해 주실 수 있다 하시면 뭐라고 해주실 수 있으시겠어요? 한 문장 준비를 못했는데요. 네. 예. 뭐 한반도도 죄송합니다. 아시아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으니까. 예. 그리고 또 저는 유의미한 정치 변화 또 있었습니다. 그래서 봄날이 오고 있지 않나, 봄날은 온다,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시아의 봄날은 온다. 네. 네. 선생님, 요번에 그러면 그 봄날 소식은 어느 나라에서 전해진 소식일까요? 뭐 이렇게 봄날이라고 해서 늘 뭐 맑은 날만 있는 건 아니라서 사실은 그쵸. 좀 그 표현이 조금 무겁긴 합니다. 또 한편으로는요. 근데 제가 말씀드렸던 건 이제 5월 9일 그 말레이시아 총선이 있었는데 61년 만에 정권 교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이제 동남아시아를 바라볼 때 권위주의, 민주주의 후퇴가 굉장히 염려스러운 상황이었는데 또 크게 우리가 역사적 흐름으로 봤을 때 이런 변화에 대한 요구가 굉장히 강하게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그런 점에서 전반적인 민주주의 후퇴를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 만한 유의미한 그런 선거 결과가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네. 또 한편으로는 뭐 봄날이 맑을 수만 없었다는 측면에서 바라본다면은 태국이 2014년 쿠데타로 집권한 이후에 그 군부 정권이 이제 지금 집권 4주년을 맞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시민단체 특히 야당들은 이에 대해서 꾸준히 이제 즉각적인 민정 이양을 위한 총선 실시를 주장을 해왔는데요. 2016년 헌법을 제정하게 되면서 이 헌법에 따라서 향후 권력 구도가 이제 군부 정권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하게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상하원 그 양원에서 이제 총리를 선출하게 되는데 그 중에 상원은 모두 다 군부가 사실상 지명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심각하네요. 예, 그래서 실질적으로 정상적인 선거로서 그 총리 교체를 이루기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되었고요. 그리고 이제 약속했던 올 11월 총선이 또 불현듯 연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 2월로 연기를 하게 되었다고 해서 사실상 이제 2016년 제정된 헌법에 따라서 정부조직법이 반포된 후에 150일 내로 선거를 실시하게 되어 있었고 이에 따라서 시민단체라든가 야당들도 다 올해 11월 총선을 예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또 갑작스럽게 아무런 설명 없이 연기하게 됨에 따라서 향후 그 군부가 예견했던 민주주의 선거로 통한 민정 이양의 가능성이 점점 어두워지는 것이 아닌가 이런 우려가 되고 있고요. 그래서 최근에 그 태국에서는 예정했던 대로 총선을 11월에 실시하는 것 그리고 선거 투명성 강화 이런 것에 대한 시위를 조직을 해서 정부에 항의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위가 그럼 진행 중인가요? 네네네. 그렇구나. 태국도 그러면 아무래도 오늘 뭐 지금 잠깐 먼저 말씀드리자면 이슈 분석에서도 말레이시아 선거 이야기를 하게 될 텐데요. 2018년이 동남아시아의 그 선거의 해처럼 여러 군데에서 벌어지고 있어서 사실은
각각 나라마다 조금씩 다르잖아요. 네. 근데 이제 너무 신기한 것 같아요. 그 나라들마다의 그 움직임들이랄까 정치의 네. 흐름 같은 네, 게 네, 좀 재밌는 부분이 있어서 네. 이따가 그러면 더 깊은 얘기 나눠주시면 좋을 네, 것 같고요. 저는 선생님께 갑자기 질문 드려서 너무 죄송했는데 저는 이번 한 달간의 아시아가 좀 전쟁 같은 아시아였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 이유는 팔레스타인 때문이었는데요. 네, 미 대사관이 예루살렘 이전 소식하고 같이 전해진 네, 네. 이스라엘의 무자비한 팔레스타인 공격 소식에 저도 그렇고 전 세계가 아마 경악했던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전해드리면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듯이 팔레스타인하고 이스라엘의 전쟁은 거의 70년간 지금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3월 30일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주민들은 난민 귀환권을 요구하면서 이스라엘 국경을 향하는 7주간의 대귀환 행진을 시작했습니다. 이 30년 만에 최대 규모로 진행된 이 시위는 비폭력 시위였는데요. 그래서 가족 단위로 행진에 참여한 사람들도 많았는데 그만큼 이제 어린아이의 희생이나 이런 부분도 좀 많았습니다. 행진본부는 사전에 철저한 비폭력을 공언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군은 첫날부터 저격병을 배치해서 시위대를 향해 발포를 했고요.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비난이 쏟아졌지만 이스라엘은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시위 마지막 날의 하루 전날인 5월 14일은 62명이 살해되고 3천여 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그날은 마침 이스라엘은 건국 70년이 되는 날인 거고요. 팔레스타인에게는 나크바의 날이라고 해서 대재앙의 날인 셈입니다. 근데 이제 마침 또 미국은 5월 15일 주 이스라엘 대사관을 예루살렘으로 옮겼거든요. 그래서 이는 결국 미국이 이렇게 깡패 같은 이스라엘의 행태에 노골적으로 좀 승인해 준 거 아니냐라는 비난을 좀 많이 받고 있습니다. 뭐 많은 분들 다 알고 계시겠지만 70년 전에 유대인 시온주의자들이 팔레스타인에 이스라엘을 건국하고 인구 절반이 넘는 사람 80만 명을 강제 추방했고요. 그 추방당한 사람들의 후손들까지 지금은 난민이 돼서 고향 땅을 그리워하며 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얼마 전에 그 SNS 통해서요. 어떤 그 다리가 없는 그 팔레스타인 민간 분이 새총 같은 거에 돌을 달아서 던지고 있는 장면이 돌았거든요. 그게 아직도 기억에 남는데요. 그분이 그 이전 침공 때 다리를 잃었는데 그래서 돌로 이제 던지고 있었는데 그날 그러니까 사망하셨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팔레스타인 문제 이렇게 70년이 되도록 사실은 해결을 하지 못하고 있는 이 문제는 결국 이스라엘이 군사 점령을 빨리 끝내야지만 해결될 수 있는 문제 같고요. 그리고 국제사회가 지금보다 좀 더 강력하게 문제 제기를 해서 이스라엘을 압박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불법 정착촌을 건설하거나 반인도적 학살을 막아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외국에서 전해지는 이야기지만 한동안 너무 가슴이 아팠거든요. 저희가 황사로 중국의 황사로 마음이 아프듯이 그런 느낌이 있었어서 좀 짠했던 소식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말씀 들으면서 느낀 거는 사실 그 국제사회의 가장 핵심적 역할을 할 수 있는 미국이 오히려 문제를 일으키는 주요 그 어떻게 보면 그 원인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요즘 한반도에서도 좀 그렇습니다. 사실은 이제 팔레스타인 사태를 바라보면서 팔레스타인과 우리 한반도 상황이 별개일 수 없다라는 그런 생각도 많이 하게 되고요. 그리고 또 이제 무엇보다 염려스러운 건 이제 주변국들, 그러니까 중동 국가들,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국가들이 사실상 이런 문제를 보다 좀 인권적, 인륜적 문제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국익적 차원에서 국제 정치에 이용되는 문제가 측면이 굉장히 있어서 사실 이럴 때일수록 시민들이 이 문제를 알고 거기에 의견을 낼 수 있는 그런 연대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맞습니다. 팔레스타인 가슴 아픈 소식으로 월간 아시아 뉴스 시간은 이렇게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이슈 분석 시간입니다. 오늘은 현재 한국동남아학회 회장님이신 홍석준 목포대학교 교수님을 모시고 말레이시아 선거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동남아시아 여러 나라에서 선거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말레이시아가 지난 5월 9일 총선을 치렀습니다. 총선 결과를 두고 여러 분석들이 나왔는데요.
이게 또 전문가께 한번 들어보면 더 생생한 이야기를 들어볼 수 있을 것 같아서 저희가 어렵게 목포에서 올라오신 홍석순 선생님 모셨습니다. 선생님, 청취자님들께 인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 처음으로 인사드리는 목포대학교 문화인력과의 홍석준입니다. 현재 그 한국동남아학회 회장을 맡고 있는데요. 제 전공은 말레이시아 정치라기보다는 말레이시아 사회문화 전반에 대해서 공부해왔다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 목포대학교 문화인력과에서 문화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특히 네. 동남아 문화를 가리키고 있는데 말레이시아만 집중적으로 가리킬 수는 없어서 네. 동남아시아 전반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네, 동남아시아 전반의 문화 전문가시라고 생각하면 될까요, 선생님? 뭐 문화가 워낙 광범위한 개념이어서요. 네. 안녕하십니까. 구면이고 예. 사실 저 네. 말레이시아 인연을 통해서 알게 된 굉장히 소중한 인연으로 다시 뵙게 돼 반갑습니다. 저는 이제 지금 문화 말씀하셨는데 네. 정치 이해하는 데 있어서 문화적 네. 이해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맞아요, 되고요. 선생님. 그런 면에서 오늘 홍숙 선생님이 해주실 얘기는 단지 선거 결과를 뭐 지표상으로 얘기한다거나 뭐 정치 공학적으로 접근하기보다는 그 일상의 문화와도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그런 점을 좀 얘기를 네. 들을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네.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네. 네, 맞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 김형종 선생님도 말레이시아를 전공하셔서 두 분이 오늘 재미있는 얘기를 전해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주제가 선거이긴 하지만 사실 청취자분들도 뭐 여행으로도 요즘은 많이 말레이시아 가시죠. 네, 말레이시아는 우선 어떤 나라인지 선생님 소개 가능하시죠? 네,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가장 중요하게 이건 선거랑 연결시켜서 보면 네. 사실 다민족 사회 혹은 다종족 사회, 그러니까 멀티 에트닉 소사이어티라고 하는 측면으로 말레이시아를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지금까지는 사실 선거 자체가 주로 이제 종족 정치라고 하는 개념으로 저 민족에 따라서 이제 그 투표 결과가 나타나는 그런 게 굉장히 그 압도적이었고 지배적이었기 때문에 네. 이번 선거 결과도 예상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았습니다. 특히 그 나집 정권의 그런 그 여러 가지 그 방해 공작이랄까요? 네. 뭐 이런 부분들이 사실 먹히고 있다라고 느껴졌고 그래서 사실 그 정권 교체가 사실 어렵지 않느냐. 아니 정말 원하는데 정권 교체가 될까 이런 의구심이 굉장히 많았던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제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굉장한 변화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61년 만에 처음으로 네. 이 정권이 변했다는 것은 사실 엄청난 의미가 됩니다. 물론 마하티르 그의 어떤 최장수 네. 그 지도자라고 하는 93세인데요. 93세. 1925년생이니까요. 네. 엄청난 거죠. 그런데 이제 그런 의미도 의미지만 예. 실제로 한 번도 정권 교체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말레이시아에서 1957년도에 처음 영국으로부터 독립이 돼서 그 이후로부터 그 바리산 내셔널이라고 하는 그런 연합정당이 압노를 위시로 하는 네. 그런 말레이계의 그런 압도적인 지지를 받은 그런 그 정당이었거든요. 그래서 과연 가능할까? 이번에도 가능할까? 네. 그랬는데 2008년도에 사실은 정치적 쓰나미라고 얘기하는 네. 폴리티컬 쓰나미라고 얘기할 정도로 한번 변화가 있었습니다. 근데 2008년도에요? 그 이후에 그런데 그 변화가 이제 지속되지 못했던 여러 가지 그 다양한 의견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 결과는 사실은 놀라운 일이라는 게 네. 사실 그 말레이시아 그 정치적 지형 변화만이 아니라 네. 말레이시아 사회문화 전반이 변화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이번에 변화의 그 주축이 된 게 이제 그 빠까탄 하라판이라고 하는 네. 그 PH라고 하는 어렵네요, 딱 같은. 하라판 그러니까 희망연대라고 하는 개념인데요. 그 정말 희망적인 연대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권 교체가 이루어졌는데 이후의 변화는 사실 굉장히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선생님 저희가 정권 교체한 거랑 거의 의미가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될까요? 네, 그러니까 한국의 지금 사실은 그 일반 시민들의 예. 시민 의식이랄까, 예. 물론 민주주의에 대한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이 있습니다. 말레이시아 예. 민주주의에 대한 그렇지만 실질적으로는 시민 의식이 상당히 성장했고 지금 변화를 원하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게 말레이시아 국민들이 네. 진정한 의미에서의 변화를 원하고 있다. 기존 정치 못 믿겠다. 그런 것에 대한 저항의 결과라고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뭐 이제 저는 이제 청취자 입장에서 이제 말씀을 드리면은 네. 다종족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네. 예, 말레이시아는 이제 말레이계가 있고요. 이제 중국계가 있고 인도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계와 인도계 유입이라고 하는 것은
영국의 식민 통치 과정에서 네. 정책적 이민이 추진되었고요. 네. 그 과정에서 이제 흔히 그 영국이 식민 통치 전략으로 디바이드 앤 룰이라 그러잖아요. 이렇게 네. 서로 분리시켜서 분리, 단결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정책을 취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말레이시아가 이제 현대 국가로 구성이 되면서 종족적 비율은 네. 말레이계가 다수를 차지합니다. 그래서 이제 55%에서 60% 보통 이렇게 보게 되고요. 중국계는 30% 정도였는데 점점 감소해서 지금은 25%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인도계는 한 10% 정도를 봤는데 그거 뭐 크게 벗어나지 않는 그런 정도입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은 말씀을 하셨지만 여태까지 정권 교체가 한 번도 되지 않았다고 했는데 그거의 가장 핵심적인 이유는 말레이시아 정당들은 이제 종족을 기반으로 하죠. 정당인데 말레이계 정당, 중국계 정당, 인도계 정당. 이렇게. 그럼 이제 말레이계 정당이 다수를 다 아우르는 게 아니라 네. 그 여당 연합에는 말레이계 정당, 중국계 정당, 인도계 정당 그래서 총 한 군소 정당까지 포함해서 한 10여 개 정당들이 모여서 그 여당 정부를 형성해 왔었습니다. 네. 근데 사실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종족 정치라는 얘기가 나오게 되고 야당도 또 마찬가지게 되죠. 그래서 쉽게 정권 교체 가능성이라는 것이 쉽게 부상되지 않았던 그냥 구조적 어려움이 있었는데 네. 그런 구조를 이번에 이제 변화시켰다라는 점에서 굉장히 큰 의미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구나. 저는 사실 기사에서 말레이시아의 박정희다 마하티르 모하마 총리님이 그래서 이거 우리 안 좋은 거야? 그리고 사실 그 이전에도 하셨었잖아요. 예. 네. 사실은 그 1981년부터 네. 2003년까지 통치를 했었는데요. 그 의미가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한데요. 한쪽에서는 독재자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한쪽에서는 근대화의 아버지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물론 뭐 말레이시아에서 장기간 이렇게 필드워크를 하면서 만나봤던 일반 시민들은 사실은 제가 만나봤던 다는 아니지만 많은 분들이 사실은 마하티르를 좋아합니다. 그건 뭐 왜 그러냐면 제가 느끼기엔 그런 것 같아요. 그 대외적으로 말레이시아 나라를 알린 거의 유일한 사람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마하티르가 사실 IMF 때도 그때 이제 말레이시아가 경제적으로 위기에 처했을 때 사실 대외적으로 굉장히 그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음모론을 피면서 무슬림 국가들이 좀 잘 살게 되니까 여기에 대한 여러 가지 그 방해 공작이 있다. 특히 이제 조지 소로스 같은 그런 금융자본가들은 지금 문제가 된다. 유대인 자본을 그런 식의 얘기가 있을 정도로 하여간 말레이시아라고 하는 나라를 대외적으로 알린 데는 커다란 공을 세웠다. 물론 경제 발전은 그게 그 토대가 됐던 거죠. 그런 의미들이 있었는데 사실 엄정한 의미에서 그 마하티르라는 사람이 했던 행적을 보면 상당히 많은 부분 그 권위적인 것도 아닌 그렇다고 민주적인 것도 아닌 뭐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를 아마 독재에 대한 문제로 독재자로 이렇게 평가하고요. 지금 그 말레이시아의 박정희 뭐 이런 평가는 사실 로기스트 정책이라고 하는 동방 정책이라고 하는 거와 연관이 돼 있고 일본과 한국을 본받자라고 하는 그런 식의 문제에서 한국의 경제 발전의 모델을 그 박정희에서 찾았던 거고요. 그런 부분에 대한 유사한 점이 있다라고 얘기한 것들이 이제 부풀려져서 만들어진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않은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우리나라의 그 근대화라고 하는 부분들과 말레이시아의 근대화는 다르지만 마하티르의 입장에서는 그런 것들을 하나의 본보기로 삼아서 한번 실험을 해보겠다. 뭐 이런 식의 얘기들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마하티르는 원래 이제 직업이 이제 산부인과 의사였죠. 산부인과 의사였고 그 정치 입문 당시에 종족적인 키워드를 들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말레이 딜레마 이렇게 얘기를 해서 말레이에 대한 좀 정치적인 제도적인 우대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정당화된 차별을 얘기를 했던 것이고요. 근데 마하티르가 이제 박정희 비유되는 이유는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권위주의적 정치 권력의 사유화라고 얘기할 정도로 굉장히 좀 권위주의적 색채를 띄었다는 점이 있고요. 두 번째는 그 시기에 이제 말레이시아 경제 발전에 이제 중산층의 성장 그리고 안정적인 경제 성장을 동시에 이루게 되면서 사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사람들이 갖고 있는 긍정적인 평가가 공존하고 부정적 평가와 긍정적 평가가 공존하는 그런 인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 사실 이제 마하티르가 그 2003년에
드물게 이제 독재자라고 보기엔 좀 좀 더 문제가 있는 논란의 여지가 있는 게 스스로 그만둔 거죠. 예. 스스로 이제 권력을 그만뒀습니다. 그래서 그때 했던 말이 어머니의 말씀을 예를 들면서 어머니가 늘 말씀하시길 배가 부르기 전에 숟가락을 놔야 된다. 박수 칠 때 떠나라 같은 건가요, 선생님? 예, 그렇습니다. 근데 뭐 23년간 밥을 먹었기 때문에 많이 부르셨겠네요. 많이 배부른 상태가 아니었나 싶었는데, 예. 근데 저는 이제 마하티르의 귀환이 네. 보통 우리나라 댓글에서 보면은 저런 네, 노인네를 완전 노인네가 다시 보면 이제 왔다. 뭐 그 이런. 국민성이 알만하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데, 맞아요. 저는 이제 그때 마하티르와 지금의 마하티르는 굉장히 다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그것이 마하티르 개인의 성찰을 통해서 이렇게 변화가 되었다기보다는 시대적 요구, 예. 네. 시대적 요구에서 지금 개혁의 그 강력한 바람을 등에 업고 아까 쓰나미 말씀하셨지만 그런 개혁의 쓰나미와 같은 그런 형국에서 지금 중요한 임무를 맡았기 때문에 그 당시에 많은 개인적 가오가 있고 그것이 청산되지 않았다 할지언정 네. 지금 마하티르가 맡고 있는 역할, 그리고 마하티르가 실제로 총리 취임하면서 기간이 얼마 지나지 않았지만 이 한 2주 상간에 보여준 그런 조치들이라는 거는 이전의 마하티르는 굉장히 다르다. 그래서 저는 이제 개인적 마하티르를 평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기서는 또 역사적 의미에서의 그런 역할이 분명히 구분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럼 결국은 그 말레이시아 그 선거를 치르는 시민들이 지금의 변화의 바람을 그래도 제일 응해줄 수 있는 건 마하티르라고 생각해서 잡은 거라고 보면 될까요, 선생님? 아니 현실적으로는 그 안와 이브라힘이라고 하는 사람이 굉장히 중요한 그런 그 지도자죠. 그런데 이제 현재 지금 다음 총리로 할 거라고 말하는 5월 16일 날 사면이 돼서 이제 앞으로 행보가 굉장히 주목이 되는데 약속이 사전에 이루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마하티르하고 그러니까 마하티르를 용서하고 또 마하티르 자기 스스로 이제 과오를 고백했고 이런 측면들이 있어서 개인적인 차원에서의 문제가 있긴 하지만 그 부분이 전체적인 지금 말레이시아 정치적 흐름, 변화를 요구하는 그 일반 국민들의 그 강력한 요구. 그러니까 레포르마스라고 표현되는 그 개혁의 정신이 지금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다. 그런 것에 부응한 그런 결과물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 부분에서 예전처럼 마하티르가 사실은 이제 뭐 다른 방식으로 한다든가요. 약속을 해놓고 나중에 바꾼다든가 뭐 이런 부분은 거의 불가능하다. 사실 중요한 거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마하티르를 지금 떠받들고 있는 혹시나 젊은 층들이 과연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거고 그 사람들과 그 안와 이브라힘의 그런 어떤 그 공조 체제 협조가 앞으로 향후 말레이시아의 그 미래를 전망하는 굉장히 중요한 그 단서가 될 거다.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저는 아나이 말 이름도 참 어려워요. 아나르 이브라힘 총리를 찾아보는데 이분이 감옥에 계시다가 사면을 당했잖아요, 선생님. 근데 이게 동성애 혐의로 들어갔었잖아요. 부패 문제도 살짝 있긴 있었다고 하는데 원래 뭐 죄는 동성애 혐의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동성애를 했다고 그렇게 가두기까지 하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약간 그러면 아나르 이브라힘 전 부총리도 살짝 소개해 주시면 이 사람에 대한 지지도 있기 때문에 원래 그 청년 그 무슬림 운동 지금 사실은 그 1970년대 말에 그 중요한 그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 말레이시아에서 그 뉴 이코노믹 폴리시라고 하는 그러니까 신경제 정책하고 뭐 어려운 얘기지만 부미푸트라 정책이라고 원주민 우대 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같이 이루어지면서 상당히 많은 부분 경제 성장을 위한 그 말레인들을 아까 말씀하셨는데 말레이 중산층 이런 게 형성된 배경이 되는 여러 가지 운동들이 있었습니다. 정책도 있었고. 근데 그 배경에 실제로 그 경제 성장 위주의 그런 그 성장 정책이죠. 그런 것이 이제 추진됐었습니다. 근데 당시에 그 안와 이브라힘이라고 하는 사람이 청년 그 운동가였는데 학생 운동가였는데 너무 지나치게 경제 중심이다. 그러니까 종교, 이슬람 특히 이슬람이 빠져 있다 이런 식의 가지고 데모를 해요. 그래서 운동하는데 이제 결국은 나중에 그래 너가 데모를 한다 그러면 마하티르 정부에서 당시에 볼 때 그 데모 하지 말고 나랑 같이 손잡고 네 직접 들어가서 일해봐라 이런 식으로 돼가지고 들어가게 됩니다. 영입한 거네요. 영입해서 실제로
그 당시에 말레이시아 이슬람화는 안와르 이브라힘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라고 볼 정도로 그 사람이 다 이제 가서 들어가서 그런 식의 정신적 측면, 문화적 측면, 이슬람의 종교적 측면 이런 것들을 이제 활성화시키는 그러니까 이슬람 은행이라든가 이슬람 뭐 보험이라든가 이슬람 금융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실시하게 되는 과정이 됩니다. 중간에 이 두 사람의 그 관계는 그래서 부총리까지 올라가는 네. 그런 제2인자로 네. 인정을 받는 것까지 올라가는데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1998년도 그 IMF 세계 그 금융위기가 왔을 때 예. 생각이 다른 거죠. 말레이시아의 금융위기를 풀어내는 방식에서 이런 긴축 정책을 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안와 이브라힘하고 마하티르 같은 경우는 그거 안 된다. 예? 외환 통제하고 이런 식으로 예? 지금까지 자유화 정책 다 했는데 그것에 대한 실패 결과니까 이건 막아야 된다. 이런 식으로 둘이 싸움이 일어났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서 이제 패퇴가 되고 구금이 되고 거기 이제 쓰여지는 혐의가 이제 동성애 혐의였는데 무슬림에게 가장 심한 그런 그래서 그 이후에 레포르마스라고 하는 개혁 운동이 일반인들에게 일어난 굉장히 중요한 이유는 사실은 굉장히 잔인한 행동을 했다. 마하티르가 무슬림으로서 해서는 안 되는 그런 식의 그 혐의를 뒤집어 씌웠다. 이제 그때부터 이제 사실 그 일부의 위기가 네. 사실 마하티르 지도력의 리더십의 위기가 오지 않았나 이런 식의 생각을 했었고요. 근데 그걸 이제 정확하게 돌파해서 만들어 나가가지고 2003년까지 갔던 거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김영 교수님 말씀대로 2003년을 그대로 놔뒀 그 스스로 내놨다는 건 굉장히 큰 의미가 있고요. 당시 그 바다위라고 하는 총리로 넘어가거든요. 근데 네. 그 바다위 총리가 굉장히 독실한 무슬림입니다. 근데 나중에 이렇게 결과적으로 너무 그 호인 좋은 그 사람이기 때문에 정치 지도력이 약해서 나중에 또 그 패퇴가 돼서 그다음에 나집 총리가 네. 나오게 되는 그런 원인이 됐죠. 그래서 그런 그 상호 관계가 사실 네. 굉장히 중요한 변화를 이끌어냈고 지금 그런 해결되지 않은 예전에 그럼 여러 가지 그 문제점들 그리고 그 부패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들은 거기 껴 있을 거고요. 잔인함이라든가 이런 식의 말레이시아 정치에서 개인적으로 해서는 안 되는 그런 그 행위가 행위들이 이제 이루어지면서 사실은 여당은 거기에 대해서 일반 국민들로부터 멀어지게 되는 그런 식의 사건이 일어났던 거죠. 조금 저도 네. 이제 다시 청취자가 궁금해할 수 있는 우리가 사항을 왔다 갔다 말씀드리는데 그 부총리라는 그 직이 있는데 사실 그게 그 헌법상에 없는 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독립 이후에 독립 공신들의 상황에서 이제 총리 부총리가 되는데 같이 했던 사람이 총리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부총리라고 하는 그런 자리를 만들어서 이제 다음에는 후계구도죠. 그러니까 뭐 그 당시에는 널 지명하거나 그런 상황은 아니었지만 어떻게 보면 이제 공을 같이 나눠야 되는 네. 우열을 가리기 힘든 상황에서 이제 총리가 그렇죠.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부총리가 되는 거였는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부총리라는 것이 다음 총리 자리 이렇게 인식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마하티르가 23년간이죠. 예, 장기 집권하다 보니까 2인자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정치적 야망 이런 것들이 쉽지가 않았고 올라갈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마하티르는 그걸 내줄 용의가 없는 거였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충돌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사실은 그 이전에도 있었지만 어떻게 보면 가장 크게 이제 권력 투쟁이 벌어진 것이 아나르 이브라임이었다고 볼 수 있겠고요. 다만 아나르 이브라임 같은 경우는 정당 내에서 그냥 두 사람 간의 권력 쟁투로 보이기보다는 이후에 어떻게 보면 이번 선거에 정권 교체를 이뤄내게 되는 하나의 씨앗이 탄생한 것이 아까 말씀하셨던 리포마시 개혁. 그러니까 두 사람의 권력 투쟁이었지만 그 사람이 이제 부당하게 감옥에 가게 되고 그로 인해서 촉발되었던 개혁에 대한 운동 이것들이 이제 감옥에 간 아나를 중심으로 지지 세력이 결집하게 되고 그것이 이제 정당으로 만들어지게 되고 그러한 그 개혁의 씨앗이 아마 98년 말씀하셨던 정치적 사건에서 비롯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럼 결국 그렇죠. 민주주의는 한 방에 되지 않는 거 저도 알고 있지만 늘 그렇게 조금씩 쌓였던 것이 사실은 터져서 나온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요. 근데 이번에 그러니까 선거가 이렇게 완전 정권 교체를 할 정도라면 나집 총리가 물론 부정부패가 되게 많고 최근에 나온 기사는 부인이 에르메스 백이
몇 박스가 나오고 막 이랬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최순실이 말레이시아에도 있네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근데 그것만 비단 아닐 거라고는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또 어떤 층들이 그 추동을 했는지 그러니까 또 젊은 세대일 것 같긴 한데요. 저희도 젊은 세대들이 새로 정권을 바꾼 거는 이제 공정하지 못한 거에 되게 굉장히 분노하는 거고 책임을 다하지 못한 정부에 대해서 책임을 물은 거라서 그러니까 이런 정권 교체를 진짜 밀은 근저 시민들의 근저 뭐 어떤 힘이 있을 수 있었던 걸까요, 선생님? 예, 아까 말씀하신 김영준 교수님이 말씀하신 굉장히 중요한 레포르마스의 주역들, 네. 그 사람들의 연장선상에 있는 그런 게 시민단체로 이제 만들어지거든요. 그게 이제 버릇이라고 하는 버릇이요. 예, 버릇이라고 하는 이게 그 깨끗함 내지는 그 청렴함 이런 건데요. 정식 명칭은 청렴함과 공정한 선거를 위한 운동 시민운동 단체예요. 그것에 이제 그 줄여서 이제 버릇이라고 얘기하고 지금 버릇이라고 얘기합니다. 버릇은 클린이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갖고 있고 그런 것들 지향하는 참여연대 같은 거네요. 그렇죠. 뭐 그래서 실제로 이제 그 시위를 굉장히 주도하고 시위를 매번 그 중요한 이슈가 있을 때마다 나서서 주도를 합니다. 그래서 처음 했던 거는 버릇이었고요. 그다음에 버릇이 1.0이죠. 그게 사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2 또는 2.0, 뭐 3 또는 3.0, 지금 5.0까지 이렇게 쭉 해왔었어요. 예. 근데 여전히 계속 업그레이드. 예. 업그레이드 되면서 계속 그 어떤 선생님 그럼 그게 98년부터인 건가요? 98년 아니고요. 그게 98년 이후. 98년대는 그 레포르마시라고 하는 거로 이제 그 일반적인 활동으로 이제 이루어졌고요. 그게 좀 공식화돼서 단체로 만들어진 거는 2008년입니다. 그러니까 그 상당히 오래 걸렸는데 근데 사실은 그 이전에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사실 레포르마시의 데모는 시위는 사실 말레이시아 정치 문화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회 변동에서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시위가 없는 나라였거든요. 시위가 안 되는 나라, 그 군인과 경찰, 특히 경찰의 힘이 엄청나게 셌던 나라가 말레이시아이기 때문에 감히 어떻게 일반 시민이 시위할 수 그랬는데 이제 그게 워낙 중요한 사건이다 보니까 말레이시아에도 시위가 있네라고 하는 게 1998년도 이후에 나왔던 거죠. 그래서 2008년도 이 버릇시아 운동은 그런 것들의 그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운동이 이루어졌다고 보여지고요. 지금 굉장히 많은 부분 이루어져 있고 어느 그 선에서는 이 버릇시 운동이 결국 굉장히 중요한 단서가 됐다. 이번 그 정권 교체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민단체 운동이 이런 식의 그 결과를 낳았다. 이 정도로 그 시민의 힘이 셌고 시민의 힘을 그렇게 막았는데 공정치 못한 선거 방식이라는 룰을 갖다가 막 적용시켜가지고 그걸 어떻게든 막아보려고 여러 수를 썼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의 힘은 시민의 물결은 막을 수가 없었다. 이게 이제 말레이시아 정치가 보여주는 굉장히 중요한 결과가 아닐까. 이렇게 촛불 시민으로서 굉장히 친구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촛불의 버금가는 뭐 어떻게 그렇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게 말레이시아에 좀 익숙하지 않아서 그런데 말레이시아에 대해서 조금만 관심을 갖게 되면 말레이시아 정치가 굉장히 중요한 변화의 그 소용돌이 속에 있구나라는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까 제가 2008년이라고 했는데 2006년. 2006년이요? 네. 그럼 버릇이 없네 이런 버릇이 외우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그래서 사실 좀 질문을 사실은 하려고 했었어요. 말레이시아도 시민사회가 있습니까? 막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선생님이 자연스럽게 말씀해 주셔가지고 그런 질문이 좋았으니까요. 네, 그렇죠. 네, 그래서 근데 선생님 최근에 2017년 말레이시아 민주주의 지수는 또 169개국 중에서 59위라고 그래서 뭐 결함 있는 민주주의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럼 말레이시아 민주주의는 어느 정도라고 저희가 생각하면 될까요? 예, 뭐 그 결함 있는 민주주의라는 표현도 있고요. 뭐 국가주도의 민주주의, 또 반민주주의, 뭐 세미죠, 세미 때 반이라고 하는데요. 그런 것도 있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마하티르의 그 정치에 대한 평가 이 부분이 그 리더 오소리테리안, 노어 디모크래틱 이런 표현이 있었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 말레이시아의 이런 식의 문제들은 분명히 민주적인 건 아닌데 그렇다고 해서 이 권위주의라고 딱 못 받기도 묘한. 그러니까 대중들의 지지는 받고 있는 것 같은 뭐 이런 부분에 있는데 저는 그런 개인적인 리더십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분석도 굉장히 중요합니다만은 아까 그 김영현 선생님 말씀하셨듯이 사실 사회 변화와 정치적인 구조 이런 문제들을 다 아울러 같이 봐야 된다는 생각을 해보면요. 지금 어떤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을까 이런 그 민주주의가 말레이시아 민주주의가 그 부분에 굉장히 중요한 변수가 저는 언론의 자유라고 봅니다. 언론 출판의 자유. 이 부분에 있어서 이런 그 평가가 낮기 때문에
예? 이런 그 평가가 나오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부분 사실 말레이시아에서 인정해야만 되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실 언론은 굉장히 많이 통제되고 있죠. 지금. 네. 앞으로 근데 지금 수치가 그 네. 지수가 이제 2017년이었기 예, 때문에 맞아요. 어떻게 보면 가장 암담한 시기에 평가된 것이 아닌가 싶고 그렇죠. 예, 정권 교체 이후에는 좀 많이 개선되지 그렇죠.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럴 것 같습니다. 최근에 하는 그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그 행보를 보니까 마하티르의 행보를 보니까 발전 그 개선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제일 먼저 지금 마하티르가 가져야 될 숙제 같은 거는 뭐가 있을까요, 선생님? 당장에 나집부터 해결해야 되는 거.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적폐청산. 예, 근데 그 부분에서 얘기하잖아요. 네네, 그래서 계속 뭐 하고 있더라고요. 사실은 그렇지만 그게 이제 그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네. 단시간 내에 이루어질 수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것이 또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기존에 해야 됐던 그런 식의 여러 가지 변화를 네. 추동하는 것, 계속 유도해내는 것 그런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뭐 얼마나 잘해낼지 이런 부분은 모르겠고요. 네. 아직까지 이제 그 섣부른 낙관도 네, 그렇고 네. 뭐 비관도 좀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만 다만 이 하랏반처럼 희망처럼 희망의 문제를 과연 그 수행을 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이게 이제 그 국민들의 요구고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중요한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라고 그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들은 기사로는 나집 총리 부부의 출국 금지와 그리고 뭐 고소 소송 이런 거 한다고 했는데요. 그거 말고는 그러면 마하티르가 지금 제일 먼저 하려고 하는 정책, 밀고 있는 정책은 뭘까요? 지금 부채가 너무 많아가지고요. 아 그래요, 그래서 말레이시아가요? 지금 말레이시아 부채가 많아서 저 최근에 기사를 보니까 지금 나오고 있는 게 그 부채를 청산해야 된다 그래서 장관들 월급 10% 삭감하는 거 네. 하고요. 싱가포르하고 그 수주한 싱가포르와 같이 공동 계약한 네. 그런 건설 사업들이 있어요. 예. 네, 철도부터 시작해서 뭐 엄청난 대규모의 메가 프로젝트인데 네. 이 부분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죠. 워낙 그 부채를 가중시키고 고속철도. 예, 고속철도. 그런 얘기도. 그럼 옛날에 저희 헛공약 맞개발 막 이런 했었는데, 그러니까 그걸 너무 부채가 많다 보니까 필요 없는 건설을 그럼 먼저 없애고 부채 정리가 그렇죠. 지금 제일 중요한 부분인 건가요, 선생님? 근데 저도 뭐 그 동의를 하는데 네. 일단 근데 또 쉽지 않은 반대적인 측면도 있을 게 이번에 선거에서 이제 정치적 그런 것도 있지만 또 이제 경제적인 부분으로 봤을 때 이 말레이시아 정부는 이제 보조금 정책을 통해서 네. 어떻게 보면 정부 지원이 굉장히 일상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컸습니다. 뭐 석유 보조금이라든가 그렇죠. 뭐 그런 걸 정부가 계속 지원했었는데 이제 거예요? 최근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정부 부채 재정 적자 누적으로 인해서 이전 나집 정권에서 그런 걸 축소하게 되죠. 그리고 또 세수 보충을 위해서 이제 GST라고 해서 이제 부가가치세에 해당하는 세금을 하게 됩니다. 그게 이제 물가 인상으로 직접적 연결이 돼서 요번에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불만이 많았다. 그래서 또 야당에서는 우리가 집권하면은 그걸 되돌리겠다. 서민의 부담을 줄여주겠다라고 얘기를 하긴 했는데 그 되돌린다는 것의 의미는 또 반대로 얘기하면 세수 감소죠. 그렇죠. 보조금을 늘리게 되고 걷어들인 세금을 폐지하겠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부분은 정책적 공약이기 때문에 후퇴할 수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지금 아마 홍석준 회장님 말씀하셨던 대규모 재정 지출이 우려되는 예정돼 있는 그런 부분들을 상대적으로 축소해서 만회하고자 하는 그런 방향이 아닌가 싶습니다. 마하티르 총리님 쉽지 않으시겠는데요. 예, 그렇죠. 이 국민들의 희망과 또 이 경제적 상황이나 또 정치적 상황 이런 게 늘 희망이 있어도 또 늘 절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기대가 크면 또 그 실망도 크잖아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좀 그럴 것 같습니다. 저도 하나 궁금한 게 이제 또 이제 홍석준 교수님이 이제 말레이 이슬람에 대해서도 전공을 하셔서요. 이제 저는 이제 뭐 이슬람 깊게는 모르지만 지난 선거 이전에 특히 나집 정권에서 이슬람을 좀 정치에 이용하려고 했던 것이 아닌가 싶고 그런 과정에서 어떻게 보면 이제 이슬람적인 그런 것들이 정치로 도구화되는 그런 경향성이 있어서 상당히 우려되는 상황이었는데 그런 그 종교적 측면 특히 이제 이슬람적 그런 흐름에 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이번 선거 결과가 미칠 영향을 뭐
굉장히 뭐 사실은 모르신다 그러지만 굉장히 잘 알고 계시고요. 청취자 입장으로. 네, 아니, 이슬람 중에서 우리가 그냥 종교적 의미에서의 이슬람 이런 게 종교라고 하는 거로 이제 닫아버리는 거고 우리가 지금 관심 있는 부분은 폴리티컬 이슬람, 정치적 이슬람이라고 하는 네. 부분들이고요. 지금 그렇게 활용이 많이 되고 있죠. 말레이시아에서는. 실제 아까 얘기했던 많은 부분의 말레인들은 네. 올 말레이 무슬림이라고 하는 개념이 헌법에 딱 규정돼 있기 때문에 말레인들에게 이슬람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권을 잡은 사람들은 누구나 말레이 계통에서 그 활용을 할 때는 이슬람을 활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이슬람은 곧 그 아까 얘기했던 에스닉 폴리틱스가 네. 결국 그 종족 정치라고 하는 부분은 그 이슬람 정치라고도 할 수 있을 정도로 말레인들에게 그런 의미가 있고 누구나 그런 식의 문제들을 활용하려고 했고 사실 그게 이제 굉장히 많이 부각이 됐었죠. 네. 실제 뭐 가장 중요한 그 하나의 그 정치 문화의 하나의 굉장히 중요한 축이 전 폴리티컬 이슬람의 부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어쨌든 뭐 말씀하신 이번 다행히 사실은 정권 교체가 되면서 그런 그 정치적 이슬람의 부상이 조금 제동이 걸리지 않을까. 그렇죠. 예, 저는 아무래도 저도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들을 정치적으로 활용하거나 이용하려고 하는 그런 그 여러 가지 운동 움직임 이런 부분들에 대한 그 제동은 반드시 있을 거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제 많은 종교적 갈등들이 종교 자체가 갖는 문제가 맞아요. 아니라 네. 이용하는, 예, 그 이용하는 그런 그렇죠. 예. 정치적 조건 네. 내지는 뭐 경제적 조건 예. 이런 것들에 영향을 받죠. 실제 종교는 모든 종교가 다 사랑을 자비를 외치고 있기 그런 때문에요. 네. 네, 맞습니다. 아, 최근 지금 이제 너무 재밌는 말레이시아 선거 얘기를 했지만 또 저는 궁금한 게 물론 저희도 6월 13일 기초자치단체장 선거가 있는데요. 아까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그 동남아시아의 선거들이 지금 계속 줄줄이 이어지는데요. 선거 관련해서 이 동남아시아에서 저는 말레이시아 얘기 듣기 전까지는 계속 권위주의적인 정권이랑 선거 분위기, 민주주의 분위기가 별로 안 좋다라는 얘기를 계속 들었거든요. 근데 말레이시아 얘기를 들으니까 또 달라지거든요. 그러니까 요 동남아시아에서 어떤 경향 같은 게 선생님 있을까요? 요즘 이번 선거들에 관련해서? 태국에 관해서는 아까 네. 김영종 교수님이 말씀하셨고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이제 그 태국의 정치 변화 그 속에서 이제 네. 왕의 위치 예. 그런 부분하고 연관돼서 이루어져 왔었거든요. 그래서 예. 그런 식의 그 여러 가지 정치적 혼란 이런 부분이 태국의 특징인데 그것을 이제 총선에서 이번 총선에서 어떻게 반영되고 어떻게 네. 해결할 것인가 이게 이제 관건이 될 것 같고요. 네. 캄보디아 총선 같은 경우 캄보디아는 그 훈센 이후에 뭐 여러 가지 그 독재적인 특성 이런 네. 부분들, 그 권위주의적 특성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재현될 것인가 아니면 그것이 좀 약화될 것인가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그 시험대가 아마 네. 이번 캄보디아 총선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중요한 하나의 시금석이 지금 말레이시아 총선, 말레이시아 저는 그 선거 결과라고 보고요. 그 아까 그 제가 그 마하티를 얘기하면서 김영종 교수님도 이제 굉장히 중요하게 개인적인 어떤 성향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말씀하셨는데 저는 사실 그때 이양을 할 때 그 예. 평화적 이양이었다는 게 굉장히 중요했고요. 2003년도에 그리고 이번에도 실제로 이런 정권 교체가 선거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굉장한 사건이거든요. 네. 말레이시아의 지금 정치적 수준은 상당히 높다. 네. 생각보다 이런 식의 평가할 수 있고 이게 무혈의 그 선거 그렇죠. 결과로 인해서 평화적인 정권 교체가 정권 교체. 이루어졌죠. 네.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걱정했던 많은 부분은 야당이 실제 그 수권을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이 수권 능력이 이제 과연 이제 어떻게 될 것인가 지금 굉장히 중요한 거고 사실 여기에 예전에 이 지금의 이 결과의 원인인 마하티르가 그 야당 대표로 나온 거잖아요. 네, 이게 네. 이 사람이 장본인인데 이 장본인을 대상으로 해서 이게 정권 교체됐을 때 그 네. 결과가 과연 바람직한 방향으로 갈 것인가 네. 이 부분에 대한 의구심이 있고 굉장히 중요한 그 반대 의견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식의 무혈의 정권 교체가 이루어졌다는 건 굉장히 희망적인 네. 그런 식의 결과이기 때문에 이런 경향이 다른 나라에도 동남아 국가에도 영향을 줄 거다라고 기대합니다. 네, 지금 저도 동의하는 게요. 지금 저도 좀 반성을 개인적으로 하는 게 그 뭐 이렇게 말레이시아 정치 역동성 이런 것들을 주목을 하긴 했지만 실질적으로 야 정말 정권 교체는 현실적으로 어렵겠구나라는 그런 생각들을 비관적으로 보셨군요. 네, 그렇게 했었는데 어떻게 보면 큰 흐름, 그러니까 우리가 정치 공학에 너무 집중한 것이 아닌가 싶고요. 큰 그 민의의 흐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런 점에서는 지금 정치 공학적이라든가 제도 그런 걸로 봐서 굉장히 비관적인 암울한 태국
더 맞아요. 암울한 캄보디아, 굉장히 제한적인 미얀마, 네. 예. 그리고 구조적으로 계속 거의 뭐 일당 집권이 장기화돼 구조화된 싱가포르. 하여튼 굉장히 다 그 뭐 상대적으로 민주주의가 안착이 되었다고 하는 인도네시아, 필리핀 같은 경우도 네. 사실 지금 그 경향으로 봤을 때는 추세로 봤을 때는 그렇게 안전하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두테르테 뭐 예, 필리핀에서는 예, 그렇죠. 사람도 많이 죽었다고 그렇죠. 예,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리고 네, 선거 과정에서.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또 어두운 전망만을 가질 게 아니라 또 비록 그렇지 상황이긴 하지만 말레이시아 사례를 봤을 때는 또 그 면면에서 지금 그 생각지도 못했던 그렇지만 생각지도 못했지만 지나고 보면 다 설명이 될 수 있을 네네네. 만큼의 그만한 그렇죠. 역동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네. 어떻게 보면은 그 주요 동남아시아 언론들도 보면은 네. 말레이시아 선거가 어떻게 주변에 영향을 미칠 것인가 이제 그런 얘기들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실제로. 그래서 지금 홍 교수님 말씀에 저도 동의하고 네. 말레이시아가 굉장히 그런 의미에서 말레이시아에 국한되는 게 아니라 지역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출발점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희망이긴 하지만 아직 그렇게 한번 생각해 봅니다. 예, 아세안 내에서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싱가포르와 네. 그 인도네시아를 조종할 수 있는 유일한 나라가 사실은 말레이시아고 네. 말레이시아의 지정학적 위치가 그러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중국과 일본 속에서 우리의 위치와 네.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의 중간에서의 그 말레이시아 위치, 또 말레이시아의 그 협상 능력, 중재 능력 네. 이런 부분들을 우리 아세안에서 굉장히 중요시했고 실제 그런 역할을 해왔던 게 사실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한번 요번에 선거 결과를 봤을 때 인도네시아가 무심할 수 없고 네. 싱가포르가 무심할 수 없겠죠. 네. 분명히. 그리고 네. 그것은 결국 아세안 전체 10개국 영향을. 나라에 영향을 줄 거라 이렇게 기대가 됩니다. 네, 방금 말씀하셨던 그 싱가포르 얘기가 저는 우리나라가 뭐 외국 사람이 한국을 말할 때 보통 일본이랑 이제 비교를 하면서 한국과 일본이 뭐가 다르다 이렇게 비교를 하는데 제가 보니까 싱가포르하고 많이 말레이시아를 비교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문화적으로나 정치적으로 조금 비교를 해주시면 말레이시아가 조금 더 잘 보일까요, 선생님? 선명하게? 예, 뭐 사실 역사적으로는 네. 싱가포르는 말레이시아 땅이었죠. 네, 말레이시아 맞아요. 내에 있었고 말레이 연방, 당시에 말라야 연방이었고 그 일부였는데 브루나이도 그랬고요. 네. 근데 이제 그 1965년대 그 탈퇴 이게 탈퇴라고 얘기합니다. 말레이시아에서는 그러니까 탈퇴요. 예, 그리고 뭐 연방 나갔다. 탈퇴. 예, 연방 네. 탈퇴고 사실은 쫓아냈다라고까지 얘기하고요. 뭐 본인들은 그 싱가포르 사람들은 독립했다 그러는 거죠. 아, 네. 뭐 그렇게 이제 서로 간에 이유가 있었던 예, 그렇죠. 이유가 네. 있는 거죠. 근데 그 가장 중요한 거는 겉으로 보기에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듯이 여기는 중국계, 예. 중국계 나라라고 싱가포르. 예, 싱가포르는 그렇게 그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이제 여기는 말레이가 정치를 잡고 있고요. 네. 그러니까 정치는 말레이 나라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엄청난 차이가 있죠. 그 네. 말레이 사람들은 이슬람을 믿는 무슬림들이고 네. 여기에는 17%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네. 대다수가 뭐 불교, 도교 그리고 그러니까 기독교를 믿는 그 싱가포리안 보통 얘기로 중국계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그런 사람들로 구성돼 있기 때문에 지금 아까 얘기했던 민족적, 종족적 구성이 다르고요. 네, 그런 아예 면에서 문화가 좀 그렇죠. 기본적인 게 그리고 그 있었나 당시에 보네요. 사실 굉장히 그 어려웠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말레이시아가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리콴유라는 지도자가 이제 네. 그런 거가 그 분리가 되면서 그 새로운 나라 네. 중국계를 위한 새로운 나라를 건설하자 이런 부분들이 여러 가지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나 사회문화적으로 영향을 줘서 결과적으로 이제 오늘날의 싱가포르를 만들었고요. 그 싱가포르의 모습이 말레이시아는 계속 이제 약간의 뭐 한쪽에서는 질투, 한쪽에 동경, 부러움 그리고 극복. 네. 우리 그 길처럼 애증 이제 같은 애증의 그런 그거를 보고 있는. 근데 이제 그 몸에는 굉장히 작지만 예. 네? 경제적으로 굉장히 잘 싸기 때문에 그런 식의 문제를 어떻게 볼 것인가 그런 부분에 대한 문제가 하나의 반면 교사처럼 예. 항상 그 다가오는 게 말레이시아 네. 입장에서는 그런 나라 싱가포르다 이렇게 얘기가 될 수 있고 좀 전에 말씀하셨듯이 김현종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일당 독재라고 하는 부분이 굉장히 너무나 강했기 때문에 네. 지금 싱가포르의 그런 권위주의적 성향은 네. 사실 굉장히 이미 많은 부분 그 알고 있고요. 말레이시아의 네. 정치인들도 다 알고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한 문제점 이런 것들이 아마 굉장히 중요한 그런 그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 네. 굉장히 그 어려운 그 속에서 또 중국의 부상이 있고요. 그렇죠. 예. 말레이 화교들에게
중국계에게 네. 그 중국의 부상의 의미가 있고 굉장히 중요한 그 위협이 되기도 하고 가능성이 되기도 하지만 싱가포르는 더욱 더 심하다. 네. 실제 싱가포르의 출구는 사실 중국의 부상과 아주 밀접하게 연동돼 있어서 아. 중국의 변화, 말레이시아의 변화가 아마 싱가포르의 변화에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줄 거다. 이렇게 전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말 선생님 보면 아까 그 황사가 넘어오듯이 이 뭔가 민주주의의 온기가 예, 살살살살 예. 퍼지는 그런 느낌이라고 할까요? 그런 게 좀 있나 봐요. 그리고 뭐 그 우리가 생각하는 국경의 그거는 사실 우리가 한국이 분단으로 네, 해서 맞아요. 섬나라처 지형처럼 돼 있는데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동남아는 싱가포르, 말레이시아만 하더라도 뭐 같이 이렇게 출퇴근하는 인구가 2~30만에 넘습니다. 그리고 다 육지로 섬으로 다 연결돼 그 긴밀하게 사람들이 왕래를 하기 때문에 그렇구나.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으로 주변국은 훨씬 더 가깝고 상호작용하고 네. 또 이런 것들도 서로 이제 영향을 주고받을 가능성이 크다고 그렇죠. 생각합니다. 네. 그렇구나. 아세안 웨이죠. 네, 아세안 그러니까 웨이. 정말 저희가 진짜 섬에 산 국민인 거예요. 저희는 저희만 상상하니까 어떻게 더 육지와 섬 간을 뿐만 아니라 누가 말씀하신 대로 무슨 치킨런이라는 영화에서 그렇습니다. 예, 그 장벽은 너의 머릿속에 있는 거다. 그런 예, 얘기를 예.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 장벽을 걷어야 될 텐데. 예, 그렇죠. 그래서 저는 아까 말씀해 주셨던 그 희망연대 선생님 그 부분을 말씀해 주셨었는데 이제 그러면 말레이시아의 희망을 잠깐 얘기하신다면 뭐 이렇게 물어보면 좀 그런가? 희망? 뭘 희망을 제일 많이 보세요? 이렇게 한번 여쭤보고 싶었거든요. 말레이시아에서 지금. 그러니까 뭐 전문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네. 아까 말씀드렸던 종족 정치가 지금 타파되고 그러니까 정말 그 손잡을 것 같지 않았던 네. 말레이계와 중국계, 네. 중국계와 인도계, 인도계와 말레이계, 말레이계와 인도계 이런 사람들이 손을 잡았다는 거죠. 네네. 이게 어떤 이유든 간에 네. 그러니까 이게 말레이시아 전체의 미래를 위해서 손을 잡고 그렇게 했고요. 옛날에 20년간의 정적이었던 어찌됐던 그 마하티르와 네. 안와르 이브라힘이 손을 네. 잡았다. 네. 그런 식의 결과가 지금 말레이시아를 낳았기 때문에 네. 말레이시아의 미래는 그런 손잡기 내지는 서로 포옹하기 위해서 시작된 게 아닌가. 또 그런 희망을 가져야 되는 게 아닌가. 그래서 서로 뭐 사실 거기에는 이제 용서와 네. 자기 그 고백 이런 게 있는 거죠. 자기가 좌우를 인정하는 네. 그런 태도가 있는 거고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이 어느 수준에서 이루어졌는지는 내망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결과적으로 봤을 때 상당한 수준에서 그런 것이 이루어졌다는 게 그 사람들 또 좀 그 정치 지형 말레이시아 정치 지형의 굉장한 강점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네. 김영수 선생님은 또 어떤 부분에서 희망을 혹시 보시는 저도 게- 지금 말씀 듣고 감동을 감동에 미처 생각 못했던 네네네. 그 표현을 잘 해주셨다고 생각되고요. 네. 전 그만큼 그 변화에 대한 열망이 예. 크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앞으로 저는 말레이시아 지금 홍석주 교수님도 말레이시아에 대한 애정이 굉장히 크신 네. 걸로 유명합니다. 그런데 말레이시아의 사례가 네. 여러 가지 우리가 국가라든가 국제를 분석하는 데 있어서 장애인으로 했던 종교 갈등 이런 것들이 넘어서는 어떻게 넘어설 수 있는가에 예, 그 대한 가능성을 볼 수 있죠.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저는 생각합니다. 저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네. 네, 그러면 오늘 지금 말레이시아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나누고 있었는데요. 선생님 그러면 말레이시아를 왜 이렇게 사랑하게 되셨는지 한번 얘기해 주실 수 예, 있으세요? 뭐 시작은 저는 동말레이시아 지금 말레이시아 둘로 나눠지는데 하나는 이제 서말레이시아, 말레이시아 반도라고 하는 데 네. 있는 지금 쿠알라룸푸르를 안고 있는 그런 게 이제 그 말레이 반도, 네. 서말레이시아라고 얘기하고요. 동말레이시아라고 있어요. 우리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가는 코타키나발루라고 하는 그런 그 지역이 이제 사바주거든요. 네. 사바하고 네. 사라왁하고 브루나이 여기 있는 보르네오 섬의 윗부분, 네. 윗부분 아랫부분은 깔리만탄이라고 인도네시아 땅이지만 네. 윗부분은 말레이시아예요. 그래서 지금 직항이 갈 정도로 코타키나발루는 많은 사람들이 찾고 있는데 그 사바주 저는 원래 사라왁주라고 하는 사라왁이라고 하는 곳에 원래 이반족이라고 하는 원시 종족을 만나려고 처음 이게 말레이시아를 그렇게 만났죠. 근데 선생님 이게 문화인류학 하시니까 예. 만나러 결국은 가셨구나. 이제 그걸 제대로 못했고 이런 부분들이 말레이시아 반도로 들어오게 됐고 말레이시아 반도 중에서 제가 그 쌀농사라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게 생각했던 그런 쌀농사 지역 중에 가장 유명한 지역이 두 군데가 있는데 네. 지금 끄다 지역이라고 하는 지역하고 끌란탄 있는 지역인데 끄다 네. 지역에는
너무나 많은 연구가 이미 이루어졌고요. 네. 클란탄은 이루어지지 못해서 클란탄을 연구하게 됐고 그래서 처음으로 말레이 사람들을 만나게 됐죠. 클란탄은 말레이 인구가 90%가 되는 그리고 이슬람이 가장 강한 네. 그런 지역으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그런 인연으로 해서 거기서 이제 말레이 사람을 만나게 됐고 그 말레이 사람을 만나다 보니까 말레이 사람을 알려면 이슬람을 모르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이슬람을 공부하게 돼서 제 논문이 이제 이슬람화, 이슬람 이런 문제로 돼서 그 얘기가 시작됐죠. 네. 그 말레이시아와 인연은 그렇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일반 그 정말 평범한 사람들에서부터 시작됐고 특히 이제 그 사람들이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어서 말레이 농부들과 같이 네. 생활했던 그런 필드워크 경험을 통해서 만나게 됐습니다. 요거는 나와 있습니다. 맨발의 학자들이라는 책에. 교수님도 말레이시아를 많이 알리기 노력을 많이 하셨는데 그 어떻게 연구 처음 시작하실 때와 비교했을 때 한국 내에서의 말레이시아에 대한 인식 뭐 그 아는 정도 어떻게 좀 달라진 게 있다고 보시는지요? 그 학술적 수준에서는 그렇게 큰 차이는 못 나는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아무래도 공부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야 되는데 맞아요. 공부하는 데 있어서는 지역 연구가 굉장히 중요해서 동남아 학회가 해야 될 일이죠. 네. 그런 부분인데 그런 부분은 이제 확충해 나갈 거고요. 네. 그 동남아 학회라는 게 이제 지역 연구하고 이제 네. 네트워킹 그다음 교육 사업 이런 거랑 관련이 있는 학회이기 때문에 네. 그건 이제 제가 앞으로 좀 더욱더 네. 정진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런데 일반인의 수준에서는 어찌됐든 지금까지 관광으로 알려졌던 그런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 가지고 멀리 떨어져 있는 그런 그 후진국으로 알려져 있던 네. 말레이시아가 지금은 그렇지 않죠. 지금은 여러 가지 뭐 조기 유학이라든가 뭐 영어 연수라든가 아니면 부동산 문제 그런 것까지 해가지고 네. 은퇴 이민 뭐 이런 걸로 네. 해서 사실 일반인들 수준에서는 알려진 건 사실입니다. 단 어떻게 알려졌느냐, 네. 예? 제대로 알려졌느냐 이런 맞아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굉장히 많은 부분 이제 해야 될 일이 있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런 일을 해야 되는 것이 먼저 공부한 사람의 네. 책무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얘기를 들을 때마다 저긴 동남아시아 얘기를 들을 때마다 늘 새롭거든요. 얼마 전에도 선생님이 김영종 선생님이 아시아 이슈의 소식에서도 또 말레이시아 얘기를 해주신 적이 있었는데 그때 얘기하고 또 홍석준 교수님이 말씀해주신 또 말레이시아 얘기가 또 다른 것 같아서 결국은 사람한테 감동하셔서 이제 그 인연을 맺게 됐다는 말씀이셔서. 뭐 만났고요. 네. 김영종 선생님이랑 이러시지 말라요. UM에서 만났고. 그래서 목포에서 이렇게 올라오시고 예. 선생님 종종 저희가 한번 선생님 영광입니다. 모시게 될 것 같은데요. 목포에서부터 멀리 참여연대까지 와주셨는데 처음 참여연대 아시아파 출연하신 느낌이나 또 청취자들께 해주실 말씀 있으시면 한마디 해주세요. 사실은 제가 오늘 처음 여기 온 거는 굉장히 의미가 있고요. 앞으로도 계속 이런 일을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기회만 주시면 열심히 달려오겠습니다. 저희 아시아팟의 즐거운 시간이죠. 아시아의 노래들을 한 번씩 들어보는 시간인데요. 오늘 마지막으로 우리 아시아팟 청취자들께 아시아 음악 홍석준 교수님께서 한 곡 소개해 주시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어떤 노래인가요? 예, 아까 2006년부터 시작됐던 버릇이의 운동. 버릇이 운동 중에 불렀던 저희 민가 같은 건가요, 선생님? 그 저항 가요입니다. 그래서 우바라고요. 네. UBAH. 네. 우바라는 노래를 추천하고 싶습니다. 네. 혹시 이 노래의 핵심 메시지는 뭘까요, 선생님? 말레이시아에 대한 애정, 애국 그것을 실제로 제대로 만들어내자. 개혁의 바람을 타고 개혁 중심에서 청렴한 깨끗한 선거를 통해서 만들어내자. 알겠습니다, 선생님. 오늘 먼 길 오셔서 저희들한테 좋은 말레이시아 소식도 전해주시고 좋은 노래까지 전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번에도 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조심해서 내려가세요. 네, 정말 감사합니다. 네, 우바 한번 들어보고 끝내겠습니다. Jalan berliku tentu mencabar bersama.
harungi. Orang muda ikut harapan bangsa, Mara depan negara tentu cerah. kuat semangat kita berjuang bersama menuju cita-cita rakyat. Selamatkanlah Malaysia bersama pahakan sejarah. Bukan lembaran baru, sama-sama kita menuju perubahan di tanganmu. 그거 알아? 옛날엔 대학 입학금이라는 게 있었대. 대학 입학금? 그게 뭔데? 등록금이랑 다른 거야? 다른 거래. 등록금 말고도 입학금이라는 이름으로 대학에 크게는 100만 원이나 더 냈었대. 그런데 왜 100만 원인지 산정 근거도 없고 사용처도 불분명했대. 그런 걸 왜 내? 어떻게 없어졌는데? 바로 청년참여연대가 있었기 때문이지. 즐거운 변화를 위한 청년참여연대의 활동을 응원해주세요. 참여연대는 정부 지원금을 받지 않습니다. 청년의 삶을 바꾸기 위해 나서는 청년참여연대의 회원이 되어주세요. 문의 02-723-4251 지금 전화주세요. 02-723-4251 지금 전화주세요. 청년참여연대 그래!